자, 여러분 이제 우리 조직과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 이론 체계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직도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마련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 환경 변화가 단순치가 않아요. 단순치가 않아가지고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라 그럴까? 약간 부수적인 거? 이런 거가 아니에요, 이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지식정보 사회의 조직 이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다 이게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조직들을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한 것은 이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복합적인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조직이 그거에 좀 잘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들이 연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제 거시조직 이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보고요. 여기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거시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환경을 고려하는 건데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생각도 다 제각각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은 다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어느 이제 사람들은, 부류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인간들이 좌지우지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느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인간들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환경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걸 갖다 어떻게 이제 보냐면 결정론과 임의론이라고 이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결정론의 시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론의 시각이 있어요. 좀 넓게 쓸게요, 그냥. 임의론의 시각이 있습니다. 결정론이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결정론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환경과 인간이 있을 때 인간이 환경에 이끌려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고, 그 다음에 임의론이다 그랬을 때는 환경과 인간이 있을 때 어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극복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론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결정론과 임의론.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이 둘로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분석 단위를요, 개별 조직 단위로 볼 것이냐. 보세요. 개별 조직 단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직 군 단위로 볼 것이냐. 요렇게 이제 나눠 보셔야 돼요. 개별 조직 단위로 볼 거냐, 조직군 단위로 볼 것이냐. 자, 개별 조직 단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조직마다에 각각의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직마다에 이제 대응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조직군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게요, 하나 조직이 아니라 그 비슷한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요, 한 덩어리로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개별 조직과 조직군 단위를 이렇게 나눠서, 분석 단위를 둘로 나눠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했을 때요,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자, 이제 한번 볼게요. 4개의 유형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상, 그 다음에 생경제,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전, 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상생경제, 자전공이라고 외워버리시면 돼요. 상생경제, 자전공,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이름을요, 봐보세요. 환경 때문에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공유한다, 이렇게 그냥 말을 만들어서 막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가 이론이 이 안에 너무 복잡하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무지에 깔려 버려요. 무지에 깔려 버리니까 이렇게 글자를 따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상황 적응 모형,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합니다.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 적응 이론이다 그랬을 때에는, 상황 적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을 말하는 거죠. 환경적 상황. 환경적 상황에 맞춰서 개별 조직이 적응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럼 이해가 딱 오네요. 그죠? 상황 적응 이론이다. 그랬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 조직 단위로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상황 적응 이론에서는 말이에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라고 봐요. 환경은 개별 조직마다 다 자기네가 처한 환경적 상황이 다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개별 조직 단위로 있잖아요. 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딱 잘라서 결론이 미리 나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유일 최선의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일 최선의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지만은 그 조직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리더, 의사 결정자 있잖아요. 결정자, 이제 조직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은 관리자라고 표현할까요?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환경을 이제 인지하고 환경 상황을 인지하고 여기에 맞춰서 적응해야 된다. 인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모색해 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이게 상황 적응 이론이라는 것이.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생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생은요. 요게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요.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결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단적인 결정, 가장 극단적인 결정론에 해당된다. 결정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결정 이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요. 사람이 어떻게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환경을 어떻게 좀 조작하거나 혹은 있잖아요. 환경을 나한테 유리하게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고 요거는 있잖아요. 아예 환경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선택한 조직군이 있으면 환경이 선택한 조직군이 이제 존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선택한 조직군이 존속할 수 있다. 이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결정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아예 그래 갖고 있잖아요. 약육강식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논리, 적자 생존의 논리 이런 거 있죠. 적자 생존. 그래 갖고 이제 적응하고요. 적응이 안 되면 도태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글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글 속에서 환경이 딱 주어져 있는 거고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군만 존속이 되고 나머지들은 다 도태돼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결정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분석도요. 조직군까지도 분석한다는 얘기고 분석할 때 개별 조직 단위에 대한 분석도 하고 조직군 차원에서의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다 놓고 봤을 때도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에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직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직경제학 이론이다. 이 조직경제학 이론은 또 이제 뭐냐면은 조직경제학 이론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봤었던 있잖아요. 여기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쪽에다 좀 쓸까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기억나세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앞서서 신제도주의 중에서도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도주의다, 신제도주의다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됩니다. 경제학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제도주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경제학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제도주의 됐을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신제도주의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공공선택론이 있었죠. 맞아요? 공공선택론 같은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에 포함되는 것이 주인 대리인 이론인 거예요. 주인 대리인 이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공공재 이론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오는 것이고요. 경제학에 기반하고 있는 이론들 있잖아요. 싹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래비용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조직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경제학 이론. 자, 여기도 이제 결정론의 시각이었는데 왜 결정론의 시각이냐면 여기 경제학 베이스니까요. 경제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딱 굳어져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역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에서 결정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요? 그 안에서 요러 이론들이 이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죠. 번져나가는데 공공선택론은 또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주인 대리인 이론 저것도 뭐 다 얘기된 거죠. 그죠? 주인 대리인 이론도 공공재에 관련된 것도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비용 이론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거래비용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 누가 있냐면 윌리암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윌리암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암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윌리암슨 같은 경우에 어찌 되냐면요. 윌리암슨은 이제 내부화라는 개념을 끌어냈어요. 내부화라는 말을 끌어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거래 비용이 이제 이거 거래 비용을 하나의 그러니까 마찰력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경제학은 말입니다. 저 거래 비용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잖아요. 야, 서로 원하는 게 있으면 교환하자.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교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 교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비용이라는 것을 무시한 거죠.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론 전개를 했다. 그래야지 자기네 이론이 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래 비용인데도 마치 그런 것들이 없는 양 이렇게 해서 이론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윌리암슨이 지적하면서 이게 일종의 마찰력 같은 거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쫙 밀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칠판을 지운다고 해보세요. 칠판을 지운다 그럴 때 이걸 지울 때 힘을 주잖아. 힘을 주는데 여기 칠판에 마찰력이 있고 여기 지우개의 마찰력도 있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마찰력이 발생하면서 이게 내가 주는 힘보다는 뭔가 이렇게 저항에 걸리죠. 뚜뚜뚜뚜 이게 걸리잖아. 그런 게 바로 뭐냐면 거래비용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의 그 마찰력이 거래비용이라는 겁니다. 거래비용인데, 그런데 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거래를 내부화하는 거예요. 거래의 내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를 내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는 거래에 따른 거래 준비 비용도 있고 거래를 할 때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그냥 우리 조직에서 다 하는 게 낫지. 거래 비용 줄이려면.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 탐색해야 되죠. 상대방 만났을 때 뭐 대화도 나눠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도 조율해봐야 되는데 의견이 잘 조율됐다 손치더라도 저 자식이 하는 얘기가 저게 진실이 맞나? 저 자식이 저거 나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야 되니까 자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지. 어디 가서 막 공증을 받아본다든가 막 자문 변호사 써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 문구도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맞춰봐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거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면 짜증난다. 그냥 우리 조직에서 다 해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저런 논리를 가지고 움직였던 거죠. 뭐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상품 상품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업체 이거 섭외하려니까 그것도 장난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택배 회사 하나 만들지 그래. 그리고 직접 만들어 버리고
야, 근데 이거 상품을 좀 포장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 포장에 쓰이는 포장재가 좀 부실한 것 같아. 우리 맘대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야, 포장재도 하나 그냥 직접 만들자 우리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뭐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문어발이 뭐야? 이거 문어발이. 문어발보다 훨씬 많죠. 문어가 8개죠. 오징어가 10개고. 오징어 다리보다 더 많아. 10개가 뭐예요? 막 수십 개, 막 100개 육박할 정도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외부하고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내부에서 그 비용을 다 충당해 버리면 그러면은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마찰력을 그만큼 없애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윌리엄슨의 얘기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버려. 또 하나가 있어버리는데 뭐냐면 거래를 내부화해가지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내부 안에서 보면 유형 조직에서 M형 조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M형 조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인데 유형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유니타리 조직입니다. 유니타리 조직이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아왔었던 말이에요. 유형 조직은 이게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아주 전형적인 관료제 형태의 조직이에요. 근데 관료제 조직이 돼도 이게 있잖아요. 이 거래 비용이 요 내부적으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하위 조직들이 또 탁탁탁 나눠져 가지고 자기네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러면서 우린 그거 못 해준다 뭐 이런 판단하고 앉았잖아. 내부 조직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요 M형 조직으로 멀티 디비저널드 돼 있는 이런 이제 조직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멀티 디비전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요게 있잖아요. M형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사업부제 구조 있죠. 민츠버그의 사업부제 구조. 그런 형태처럼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M형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U형 조직에서 M형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능 구조를 사업 구조로 바꿔라. 생산물 단위별로 뭉쳐지게 하면은 그 안에서는 거래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나의 생산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 그랬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말이야. 의사소통 잘 되고 말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하위 조직 간에 막 쪼개져가지고 지들끼리 잘났다 못났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엄청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이 윌리엄슨입니다. 윌리엄슨. 알겠죠? 거래 비용 이론. 네, 이것도 이렇게 잘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갑니다. 제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도화 이론이다. 요것이 있는데요. 제도화 이론이다 그래버리면은 얘는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제도화 이론은 이 제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하나의 환경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사회 제도를 일종의 뭐로 인식한다? 일종의 환경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제도를 일종의 환경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제도화 이론이에요. 제도도 하나의 환경이다. 제도. 사회 제도가 하나의 환경이다. 이해가 좀 될까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의 사업체인데 사업체를 만들어 갖고 홍보를 해야 되죠. 우리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길이 별로 없네. 그래 갖고 인접 지역에다가 이렇게 막 포스터도 붙이고 그랬더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불러다가 안 돼. 왜요?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안 돼. 그거는 서로 다 그렇게 하면 도시 미관이 해쳐지니까 안 되고 공식적으로 붙이라고 한 자리가 있으니까 알려줄 테니까 그 자리 나면은 그 자리에 붙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사실은요.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공식 게시대는요. 어떻게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 놨는지 몰라. 그나마 현수막은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게 현수막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또 게시대 본 적 있죠? 몰려 있으니까 그거를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쭉 쳐다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띄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아쉬움이 많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제도라는데. 따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제도를 일종의
환경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면 가만두지 않아요.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해버릴걸요? 그런 상황인데 뭐. 여러분 타다 논란 있었잖아요. 타다 논란. 타다 논란이 딱 저거예요. 타다. 타다가 혁신이냐? 그럴 수도 있죠. 타다가 혁신일 수 있죠. 혁신이 뭐 별겁니까? 혁신 남들이 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하면 혁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이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혁신입니다. 그것이 혁신인 것인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혁신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게 타다에 의해서도 그런 거잖아. 기존의 택시가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죠? 기존의 택시가 너무도 불편하고 그러고 왜 택시 기사 아저씨들 서비스 정신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 심지어 막 정치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한번 택시를 탔더니 광화문 거기 이제 코너를 도는데 거기에 그 세월호 거기 이제 그 추모관 같은 거 추모 활동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광화문광장 끝자락에. 그걸 보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 씹었어. 그냥 씹었어. 저런 식으로 말할 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저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분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대꾸를 안 했어요. 할아버지인데 그 대꾸해서 뭐 싸워서 뭐 할 것이고 그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나의 강렬한 메시지다. 대꾸를 안 해버리는 게. 그렇게 생각해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그래 버렸어요. 이분들이 말이에요. 손님들 만나면은 일종의 사명감 비슷한 걸 가지고 자꾸 자기네 생각을 막 강요하려고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몇 마디 붙이는 게 아니지. 그러면 정치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뜸 처음 만나고 좀 앞으로도 만날 사이도 아닌데 정치 얘기를 해. 정치 얘기는 자기 신념에 관련된 거라서 이거 예의가 발라야 돼요. 서로. 그런 거죠. 함부로 정치 얘기를 만나자마자 하는 것은 모르겠어. 간을 좀 보다가 서로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걸로 파고 들어가는 건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짜고짜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 타면은 싹 눈치 보다가 그런 얘기를 막 탁 꺼내버린다고. 그러다가 말 듣고 한두 마디씩 예의상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면 이제 신나. 그래서 막 얘기해. 그래갖고 저도 이제 완전 애들도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대꾸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꾸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회가요, 모르겠어요. 딴 거는 다 모르겠고, 그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게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호소하는 것을, 안전에 대한 문제, 혹은 내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밝혀줘라. 밝혀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라. 이거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건요,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몰아갔어요. 돈 줄 테니까 잠잠히 좀 있어라. 누가 먼저 그랬는데요? 돈 달라고 땡깡 부렸어요, 누가? 근데 그런 프레임으로 탁 가둬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돈 주래 누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라의 돈은요, 그거 다 세금 걷어서 하는 거잖아. 정치인 돈도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요, 들어보는 게 민주주의고요.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를 떠나서 사람 사는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친정부 반정부가.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으면은, 그러면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제 세월호 사건 비슷한 거가 그때 났으면은 닥치라고 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 와서도 막 화재 사고도 나고 몇십 명씩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그 유족들이 진상 규명해달라, 제도 바꿔줘라 라고 요구할 때,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때는 또 이제 막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임의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임의론에는, 자, 여기는 자원, 의존 모형하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자, 자원 의존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요 자원에 대해서 의존적이래요. 의존적이래. 맞아요? 예, 여기는 있잖아요. 자, 사람들은요 자원의 희소성이 있고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갖고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의 희소성이 갖고 있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을 길이 없다. 그런데 이 말만 딱 놓고 보면은 결정론스러워 보이잖아요. 되게 결정론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야 돼 라고 할 것 같은 결정론스러운 걸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원 의존 모형은 그러므로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극복 대안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극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극복 대안으로서 새로운 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그 부존 자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이든 뭐든 뭐 전부 다 그런 쪽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족의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응해 놔야 된다. 이거 이제 자원 의존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론이고요. 전략적 선택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전략적 선택 이론은 이런 겁니다. 여기는요, 이 상황 적응 이론을 엄청 정면으로 비판해요. 야, 이 관리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환경을 인지하고 적응 방법을 모색한다? 왜 이렇게 수동적이야, 관리자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 선택 이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관리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관리자가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환경 제약이라는 이런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어려운 점들 만났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지. 그래야지 관리자지. 야, 관리자가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너 뭐 하려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게 전략적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어떤 대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다 능동적인 이제 극복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대처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전략적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공동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 자, 조직군 단위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데 공동체, 같이 모여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그래서 조직군 단위로 조직군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의 조직이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직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례를 보면 좀 결과론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음원 사이트들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맞죠? 음원 사이트들은 다 살아남아 있다고요. 살아남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원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요. 예전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소리바다. 요즘에도 여기도 이제 하나의 음원 사이트처럼 변신해서 있는 것 같던데, 예전에 처음에 소리바다가 나왔을 때는요, 이런 거예요. 음반이라고 하는 형태로 음악을 듣던 시대에서 이제 음원이라는 형태로 바뀌어갈 즈음에 그 기술력을 활용해 가지고 각 곡들의 음원들을 서로 막 공유시키는 거예요. 서로 공유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일종의 광고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소리바다가 이제 크게 성장을 했죠. 사람들이 이제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예전에는 다 음반을 구매해야 돼요. 그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 거 많이 당했다고 옛날에. 음반이니까 그게 이제 일단은 물리적인
그 도구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도구를 한번 만들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음악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음반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곡을요 막 10개씩 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넣어서 이제 발매를 해요. 그 값을 받고 파는 거야. 근데 어떤 노래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음반을 딱 샀는데 그 한 곡만 좋고 나머지는 다 거지 같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 그래서 옛날에 막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그랬던 세대니까 저는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가지고요 한번 들었어, 한 곡을. 그럼 다시 앞으로 돌려. 그리고 또 들어. 다시 앞으로 돌려. 또 들어. 뒤에 건 너무 그지 같아. 듣고 싶지가 않아. 이거 얼마나 돈이 아까워요, 이게. 그래서 사고 싶은 음악이 있더라도 그 음반 자체를 잘 못 믿겠어갖고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음원으로 이렇게 딱 풀려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신났지 막. 신나가지고 음원 다 다운받고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듣고 싶었던 노래들 싹 이만큼 모아놓고 막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MP3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MP3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문화가 있었고, 소리바다 같은 데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창작자들의 그 창작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때 마침 생기는 게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 다운로드를 돈 내고 하는 유료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저작권 문제 이런 것까지 딱 걸려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서 훨씬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가던 가수가요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스트리밍 같은 게 가수들을 힘들게 한다. 그 한번 스트리밍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진짜 되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 노래를 많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그래 라는 사람도, 야 그래도 이 사람 노래 이건 좋지 않아? 그러면은 그것도 스트리밍이니까 막 자유롭게 막 틀어놓고 그냥 막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곡당 한번 스트리밍 될 때마다 얼마 안 된다고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모여지면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요 환경이 달라진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사실은 이게 조직군 단위에서 대응을 잘한 거예요.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음원 시장은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되는데, 대응 못한 게, 비슷한 변화 속에서 대응을 잘 못한 게 어디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도서예요. 도서, 책. 전자책 같은 거요 저렇게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전자책 같은 거를요 싸게 해가지고 확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자책에 접근해서 이 책은 뭐지 저 책은 뭐지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돼.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 속에서 막 그걸 수집하는 사람들을 만들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누면은 훨씬 더 이득이 될 거야, 출판사들이. 근데 출판사들이 조직군 단위로 음반처럼 그런 식의 계기를 못 만들고요, 조직군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그걸 못하고 개별 출판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종이책만 팔으려고 그래. 누가 종이책 읽어요? 지하철 타봐요. 종이책 읽는 사람 봤어요? 본 적 있어? 여러분들이나 돼야 이렇게 이제 종이책 보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누가 종이책을 보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요 환경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다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공짜로 돌아다니는 것만 얻게 되고, 사회 전체적인 수준 질도 떨어지고,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혼자 대응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제 출판사들 같이 모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못 해내고 있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요 이제 틀로 정리해 드렸던 거,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상생경제 자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상생경제 자전공이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상, 생, 그 다음에 경, 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전, 공, 이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굉장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었던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고 그 다음에 조직의 변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